1976년 당시 중국의 인민들은 마오쩌둥이 가진 뻘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명목 GDP는 15만 달러인데 반해 미국의 명목 GDP는 180만 달러로 6배가량 차이 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팝콘을 먹으면서 스타워즈 보고 있을 때 중국의 인민들은 오늘 뭐 먹고 사나 걱정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1978년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중국은 빠른 시간 안에 마오쩌둥이 망쳐놓은 경제를 회복하고 G2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중국의 3대 지도자 덩샤오핑.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안에서 사회주의였던 중국 안에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연히 보수파와 개혁파 모두에게 공격을 받는 새로운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라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하나와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 중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는데요. 과연 덩샤오핑은 어떻게 최빈국이었던 중국을 오늘날 G2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을까요? 오늘은 중국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덩샤오핑은 유년 시절에 아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덩샤오핑의 이름은 원래 공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앞설 선, 성스러운 성을 써서 덩셴성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벌라거나 출세하라는 식의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덩샤오핑은 1920년 16세 나이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지역 출신의 사업가가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었죠. 그런데 프랑스 유학을 가자마자 재단이 망해버려서 6개월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대신 르노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하다 수배되어 1926년에 프랑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모스크바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 중국 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해 소련이 모스크바에 세운 중산대학에서 1년간 공부를 하고 공산당에 입당해 중국으로 돌아가 혁명운동을 시작해요. 1927년 당시 중국의 공산당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국민당의 무차별적인 공산당 탄압으로 인해 그 입지가 상당히 작아지고 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던 덩샤오핑에게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국민당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덩셴성에서 덩샤오핑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국공내전에서 승리해 1949년에 베이징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농촌 근거지에서 빨치 산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랜 전쟁 때문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도망 다녀야 해서 매우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공상당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 덕분에 결국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역사상 9번째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 됐네? 아무튼 덩샤오핑은 1952년에 기 집권기에 드디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요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우선 중앙정부격인 정무원의 부총리로 발탁되게 되는데요. 이후 공산당의 총서기직도 맡는 등 그의 정치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 공산당의 첫 번째 과제는 경제개발이었습니다. 정치혁명에 성공했으니 이제 경제개발을 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중국의 경제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치면서 매우 쇠퇴한 상태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경제개발은커녕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련의 원조 덕에 국가가 돌아갈 수 있었죠. 미국과 냉전을 겪고 있던 소련 입장에서는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중국의 성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는 1954년 스탈린의 죽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스탈린 이후 당권을 잡은 흐르쇼프는 스탈린 독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면서 스탈린 격하 운동에 나섭니다. 이를 계기로 소련과 중국은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은 곧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1960년에 중국의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가 둘 사이의 갈등을 기사화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소련 측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결국 마오쩌둥은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을 비판하고 자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됐던 게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전쟁 직후보단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에 빠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진 소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죠. 그러나 마오쩌둥은 인민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합쳐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58년 그는 이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최악의 삽질 아니 인류 최악의 삽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약진 운동의 흙을 퍼올리기 시작합니다. 대약진 운동이란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중국의 경제 상황을 그야말로 초박살낸 혁명이었는데요. 국민의 노동력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동원해 빠르게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는 운동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까지 시켜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대하겠다는 게 당시 마오쩌둥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절대적 빈곤에 빠져있는 나라에서 이런 커다란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리가 없었고, 때문에 개혁이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비효율을 낳게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철강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으면 목표 생산량을 무조건 국민들에게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집에 있는 숟가락을 녹이든 아니면 동네 교량에 가서 때우든 어떻게 해서든 할당량을 채워야 했어요. 상당히 효율과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의 개혁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대약진 운동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제라는 게 차근차근 쌓여서 발전하는 거지 단숨에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3년간 대흉작을 겪고 4천만 명의 국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멍청한 발상 때문에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오쩌둥은 이 비참한 결과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대약진 운동에 책임을 두고 류사오치 공산당 부주석과 마오쩌둥 주석 간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류사오치는 대약진 운동의 실패가 마오쩌둥에 의한 인재라고 주장했죠. 결국 마오쩌둥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만 인정하고 중국의 주석 자리를 류사오치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때 류사오치와 함께 마오를 비난했던 인물이 바로 정치국의 의원이었던 덩샤오핑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중국의 실권을 잡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나 싶었는데, 당연히 마오쩌둥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석 자리를 잃긴 했지만 마오는 덩샤오핑의 경제 부흥 운동을 비난하면서 다시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을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일종의 정신개조 운동인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마오쩌둥의 두 번째 삽질이 시작된 것이었죠. 당시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았는데요. 마오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화 대혁명의 엄청난 성공으로 마오쩌둥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홍위병들의 수는 1000만 명까지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자신감에 찬 마오는 홍위병들을 베이징으로 징적시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을 실각시킵니다. 결국 류사오치는 가택연금 중에 병에 걸려 사망했고, 덩샤오핑 또한 숙청당해 트랙터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렇게 마오쩌둥은 다시 권력을 손에 얻고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죠. 그렇게 마오쩌둥이 죽고 그의 후계자로 화거펑이 집권하는데, 이 화거펑이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집권했다기보단 그냥 마오쩌둥한테 싸바싸바 잘해서 집권한 거였거든요. 결국 능력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화거펑은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고 1978년 트랙터 공장에서 일하던 덩샤오핑이 드디어 복권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세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덩샤오핑은 누구보다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혁명 과정에서 군에 몸을 담았었고 정무원 부총리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런 경력을 높이 평가받아 74세라는 노령의 나이에도 중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집권한 덩샤오핑이 바라본 중국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계획경제 하에 공동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도시지역은 기업 중심으로 하는 단위체제로, 농촌지역은 협동농장체제로 묶여있었죠. 특히 대약진 운동 기간에는 인민공사가 설립돼 식사도 공동식당에서 함께 해결했어요. 이 공동식당 제도는 식량 낭비가 매우 심해서 1년 동안 먹어야 될 식량을 4개월 만에 다 먹어치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든 대충 일하든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없으니 대충 일하게 되고, 결국 국가의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의 멸망 태클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온기가 남아있는 가마솥에 아이를 넣는가 하면 옷이 없어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오쩌둥이 시행한 혁명의 결과였죠. 인민들은 고통받고 자기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인민들의 고통을 본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경제발전이란 목표를 덩샤오핑은 하나의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발전을 위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는 공산당 일당제이고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개혁 개방입니다. 덩샤오핑은 이것을 두 가지 기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에서도 계획을 도입할 수 있듯이 사회주의에서도 시장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은 경제 운용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죠. 이것이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지만 잘 잡으면 오케이다, 이런 의미이죠. 시장을 택하든 계획을 택하든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덩샤오핑의 생각을 담은 말입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추구했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덩샤오핑은 권력 분립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며 직면한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덩샤오핑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본 정치인들은 늘 쓸모없는 언쟁만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국가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체제라고만 생각했죠. 때문에 민주주의보다는 공산당이 결정만 내리면 국가와 전 사회가 결정사항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산당 일당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덩샤오핑은 죽을 때까지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베이징에서 발생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을 보면 그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향한 확신에도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는 쉬지 않고 성장해 개혁개방을 지속할 수 있었죠. 만약 당시 덩샤오핑이 보수파의 공세에 밀려 개혁개방을 포기했다면 지금처럼 부유한 중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어떻게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와중에도 공산당 일당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덩샤오핑이 중국의 시장경제를 가져오는 과정은 매우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는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기득권 세력들은 덩샤오핑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과 거리가 멀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런 저항에 대해 덩샤오핑은 사상해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걸었는데요. 기존의 사회주의 중에서 일부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사상해방의 핵심이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당의 간부들을 사상해방이라는 무기로 비판하고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일절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덩샤오핑은 사회주의라는 가치를 절대적으로 수호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사회주의를 버린다면 공산당 일당제도 버려야 하잖아요. 덩샤오핑이 말하는 사상해방이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껍데기를 남겨두고 알맹이를 개혁개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채우자는 것이 덩샤오핑의 주장이었죠. 단 기존의 사회주의처럼 무조건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새롭게 변화시킨 겁니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먼저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사상해방 이론은 중국이 현 단계에 수행할 정확한 임무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공산당의 공식 노선으로 결정됩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드디어 중국에서 시장경제라는 확실한 방향성이 제시된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중앙의 일부 보수파들은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자본주의의 부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덩샤오핑은 국민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참된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실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민들에게 5년의 시간을 주고 5년 후에 그것이 자본주의로 판명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덩샤오핑이 가지고 있는 실사구시 철학입니다. 후에 사람들이 덩샤오핑의 리더십을 크게 3가지 요소로 분석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방금 말한 실천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이고, 둘째는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셋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아래로부터 제기된 개혁 요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반대파나 보수파의 공격을 막는 방패 역할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리더로서 덩샤오핑이 수행했던 역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국민들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개혁 대상을 정확히 짚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과로 평가하자고 말했죠.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실행해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덩샤오핑의 리더십이 높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방향성의 정당성을 간단 명료하게 설득한 뒤 조직을 이끌고 실천해 나간 겁니다. 하지만 어찌저찌 해서 높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를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마오쩌둥이 중국을 다 망쳐놔서 더 이상 정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이에 대해 덩샤오핑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덩샤오핑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빈곤 탈출이 가장 급선무였죠. 그런데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자본이 없으면 안됩니다. 석유나 철강과 같은 원자재를 사와야 뭐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또 기술도 있어야 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중국이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언제 공산당이 돌변해서 공장도 압수하고 추방시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면 우선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합니다. 민주냐 독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기업이 리스크 없이 지속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에 덩샤오핑은 공산당을 한 번만 더 믿어달라면서 3단계 발전 전략을 약속합니다. 이 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1단계로 온포사회를 제시했습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따뜻하고 배부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민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이죠. 1978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달러로 남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낮았습니다. 이런 절대적 빈곤을 10년 안에 해결하고 2단계로는 소강사회를 제시했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인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부유사회를 제시했는데요. 국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49년까지 인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당시 목표로 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였는데요. 중국은 2006년 무렵 이미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를 넘겼습니다. 덩샤오핑의 약속이 상당히 일찍 지켜진 거죠. 이렇게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니 중국에서는 체제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공정한 분배, 의식주 해결, 꾸준한 성장이 확보되면 누가 통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권을 지지하잖아요. 그렇게 중국은 2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유지해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심지어 1위인 미국과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2002년 세계 전체 총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였고 중국은 4.2%로 둘 사이의 격차는 28.5%포인트였는데요. 2022년에는 미국이 25%, 중국이 18.3%로 둘 사이의 격차는 6.7%포인트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성장을 보면서 몇몇 학자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세력 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더 성장하는지, 그리고 옆 나라에 있는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현대사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